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연예인! 예!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예!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예. 분위기 다운이 될까봐 네. 내가 띄웠어. 잘했지?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녹음이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무려 55분을 기다리셨어요. 네, 야, 연예인은 55분을 연예인은 기다리고. 55분 기다려요. 야, 네. 진짜 초당 돈 받죠, 연예인. 그럼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20원씩 더 추가해 주시면.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산중학교 전교 1등. 야! 지금 3주째 지금. 근데 댓글이 안 나와. 네, 이쯤 되면 댓글이 나와야 되는데 오산중학교 동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한번 팟짱을 소문을 좀 듣게 소문을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카톡에 한번 좀 올리세요. 네. 전교 1등 몇 번 하신 거예요? 한 3번 했습니다. 갑자기 뭐야. 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들어와. 막 들어오시네. 막 들어오시네. 아니, 저도 좀 기다리느라 지쳤기 지쳐가지고. 때문에. 이분은 누구신가요? 자, 지금 그러니까 뭐 좀 특별 게스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렸어. 네, 말렸어. 망했어. 에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예. 저희가 대중문화 코너에 정치인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니까 분위기가 너 왜 왔니? 뭐 이런 분위기여서 그래요? 살짝 당황했습니다만. 아니 근데 네. 아마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이렇게 본격 드라마 토크를 하게 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장윤선의 팟짱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재정 의원실의 이영환 보좌관님 오른팔인가요? 나오셨습니다. 배재정의 오른팔. 지금 왼쪽에 앉아 있는데. 왼쪽에 앉아 있지만 실상은 다행이에요. 오른팔. 왜 인사를 안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방송? 아니 의원을 모시고 같이 보좌관이 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서. 맞아요. 예. 아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네. 같이 나온 거. 그 예.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동석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의원실은 굉장히 평등한 의원실이야. 그리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이 드라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야 보좌관님을 한 분 모셨는데 덤으로 의원님이 그렇죠. 이런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닌가. 아니 동급 최강의 그 지금 의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의원님들 저희가 섭외도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멋진 의원님이 덤으로 오실 거라고. 대박이야.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트에 요구르트를 샀는데 요구르트 옆에 우유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요구르트예요? 장에 좋은 예. 비싼 아니, 지금 그 이영환 보좌관은 사실 전직 저희 동료예요.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이고요. 배재정 의원님도 또? 기자 출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기자 넷에 연예인 하나. 연예인 하나. 임산부 하나. 임산부. 아니, 근데요. 기자 다섯에 진짜요? 연예인 하나. 아니 원래 전직은 안 쳐져요. 전직 기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네, 전직 기자들, 네. 현직 기자 둘, 전직 기자 둘. 지금 쫄리시죠, 이 정도. 이게 아니 안 쫄리는데? 쫄리면 밥 먹어. 연예인 들어와. 자, 저희가 이번에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드라마 어셈블리. 어셈블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디어오늘 출신의 이영환 전직 기자는 어셈블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가 나왔어요. 왜 나름 그래요? 외국어대학교 출신인데. 왜 그래요 저한테? 예, 지금 보니까 이 드라마가 화제의 드라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 자체가 그 정책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정혜민 작가라고 해서 실제로 경험을 풀어서 이제 대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데뷔시키고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정현민 그 작가를 보좌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이분도 뭐 한 10여 년 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네. 조금 오래된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국회에 계셨던 분들은 뭐 내 후배가 작가가 됐어, 뭐 이렇게 약간 뭐 이 드라마를 실제 법사위원장실에서 찍었다면서요. 그렇대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해서 정말 현직 그 분위기를. 근데 이분이 물씬. 지금 국회에서 나가신 지는 좀 시간이 되신 거죠? 네. 몇 년 그렇죠. 정도. 예, 그렇죠. 그런데 좀 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 관점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나? 옛날 얘기야? 왜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 얘기 아, 아닌가? 약간. 아니, 저는 이제 네.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네.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저희 19대, 제가 19대 지금 국회의원인데 19대 들어서 의원 연금을 없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드라마 대사에 보면 뭐 1년만 하시면 의원연금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여전히 의원연금 폐지됐어요? 예. 아, 그럼요. 왜 정말요? 이러세요? 오게 튀죠 그런 거. 아니 정말? 19대 오게티? 초반에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들은 의원연금을 아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사실은 아는 한 의원은 여전히 연금 때문에 국회의원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연금 막 1년에 10억씩 나와요? 아니요. 이게 원래 이제 월 120만 원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워낙 국민들의 질타가 많으셔서 저희가 바로 이제 19대 들어서 없앴는데 여전히 지금 카톡이나 SNS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연금도 받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서도 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봐 쟤들 역시 연금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이 것 자리에서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연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만 못 받는 겁니까? 18대 이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18대도 하시고 19대 하신 분들은 못 받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몇 선이시든 19대를 하신 분들은 못 받고 그 이전에 18대까지 끝나신 분들 중에 이제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일정하게 배려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완전히 없앤 거는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어요. 국회의원들요? 예, 그럼요. 그럼 그래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부와 그렇게 명예화 생각하시죠. 뭐 이런 걸 출발할 때부터 국회의원 나가려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니까 전혀 또 그런 부분들이 없으세요. 아니었고요. 기자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된 걸 보면서 꼭 정당이 돈을 받고 공천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죠. 그렇군요. 예. 자,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연예인 네. 이정수 씨는 이 드라마가 어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드라마 안 봤는데 오늘 얘기하자 그래서 갑자기 봤거든요. 갑자기 봤는데 너무 솔직해. 갑자기 봤는데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2편만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 6개까지 봤는데 리얼하게 잘 표현한 것 같고 게다가 정재영 씨가 이게 드라마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첫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많이 신경 쓰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앞으로도 쭉 보게 되지 않나 리얼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연애 전문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일단 배우들의 합이 좋고요. 송윤아 씨와 정재영 씨가 둘 다 드라마에서는 자주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 합이 됐다는 게 이제 작가 힘인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 드라마의 큰 골격이 노동자 출신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의 이야기고 이런 사례가 실제 국회에 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보좌관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의 담병호, 권영길 이분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최순영 의원은 YH 사건 노조 끌으셨던 분이고 지금은 뭐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시고 저희 도종환 의원님도 정교조 위원장 정교조 지부장이시죠. 지부장 출신이시죠. 예전에 민주노동당의 청소노동자 출신도 있었잖아요. 저기 홍희덕 의원님. 홍희덕 의원님. 참 우리 당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모키 의원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노동운동의 전설이셨더라고요. 이모키 의원님이요? 예. 그래요?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불화의 전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이제 현장에서 배운 불화입니다. 정말 전설이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노동운동가들이 많네요. 그죠? 네. 그런데 집권여당의 그런 케이스는 잘 없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새누리당에. 그렇죠. 저희 당의 이제 한정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 금융 김용주 의원께서도 금융 노조 위원장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저쪽 당에도 한국노총 출신들이 꽤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조합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시고 사실 드라마에서는 현장에서 뭐 발탁이 되다시피 하신 분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 드라마를 뭐 기자의 관점, 연예인의 관점에서 들었는데 그 보좌관들은 어떻게 봐요? 그 드라마의 실상이 저게 현실에 부합한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전에 이 드라마 이게 보다가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그런 경우 있대요. 좀 어렵다. 좀 어려워. 어렵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얘기를 만약에 그 드라마로 만든다면 사람들이 약간의 관심, 저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뭐 하면서도 저게 뭐지? 뭐 이럴 텐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회 이야기도 저희는 익숙한 단어들 용어들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크크거리는 게 부분이 좀 있어요. 저거 아닐 텐데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고요. 근데 제일 다른 분들은 걸리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이게 드라마 사실 말이 안 되죠. 진상필이라는 이 인물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는 거기 여당이잖아요, 특히 여당에서 그런 노동운동가가 된다는 거는 뭐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요. 근데 그 새누리당에 지금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상징인데 저는 이분은 3년 전에 만들기 때문에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문화 쪽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자기한테 손을 내민 정당이 쪽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다른 성향인데. 자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뭐 이제 다른 성향인데. 요청은 새누리. 너 대답하지 마.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직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양한 어떤 뭐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잘 대표해야 되는 게 또 정당에서 공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때 비례대표 공천과 뭐 저도 뭐 이 19대 때 비례대표 공천이 돼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당 전체의 비례대표 공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소수자 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영입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자스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그 이주 우리 그 다문화 뭐라든지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진짜 그 얘기는 정말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거든요. 아니, 요즘 나오고 있어요, 계속 또. 요새 나오고 있어요.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의원이 원래 정체성은 새정치연합인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 조금 조심스럽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 공천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당에서는 안 불러줬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은수미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여기 초선 3인방 팟짱에 나왔었는데 은수미 의원님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한 데가 새정치민주연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더 진보적이고 노동운동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도 충분히 영입 제의를 하실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군요. 예. 근데 선거철이 되면은 그 유명한 소위 이제 한국 사회 저명한 사람들한테는 이러저러한 공천 제의가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나름 진보적인 언론인인데 그분한테 예전에 자민련에서도 공천 제의가 왔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유명하면 다 땡기려고 정당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장 기자님도 곧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실까요? 집에? 귀가 해야 돼요. 귀가 아파. 아니 근데 드라마에 보면 막 보좌관들한테 일부러 막 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어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의원이 옆에 있지만 진실만을 말하는 이영환 보좌관. 진짜 그럼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니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말씀 못하시고 계신데. 이거 왜 나한테 시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답니다. 네.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배재정 의원실 이외의 다른 의원실은 어떻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친구 얘기, 남의 얘기. 네, 남 얘기지, 남 얘기. 예. 다른 방.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배재정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이영화는 할 말을 못하고 왔다. 이렇게 돼. 이게 정론의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의 경우에서는 보좌관들의 그런 도움이나 조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낯서실 테니까. 전문성들은 분명히 갖고 들어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좌진의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은 그 국회를 잘 모르고 국회 시스템이나 이런 데 익숙지 않고 길도 모르세요? 길도 모르세요. 길 모르는 게 정말 커요. 그래요? 국회 본청이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의원회관도 그렇고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의원회관은 정말 심각해요. 잘못 지은 건물이에요. 맞아요. 찾을 수가 없고 잘못 올라가면 막 못 찾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가? 그런 또 아파트 이름처럼. 네. 아니 근데 지금 시어머니 모르게. 그런 또 노림수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좌진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측면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뽑히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잘 모르는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국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모든 보좌진들이 다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개는 보면 의원이 지시하는 일만 한다, 비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선 의원들, 다선 의원들은 딱 자기가 챙기셔야 될 것들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좌진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비서의 기능 그런 것들이 좀 강하고 초재선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의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그 보좌진의 어떻게 숙달된 조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드라마 대사에 보면은 송윤아 씨였나요? 대사 중에 의원들은 감방의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고 보좌관들은 안내자다. 길 안내자다 하는데 그 표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이들 쓰는 단어였죠. 그래요? 실제 의회 안에서. 실제로 제가 의원총회 첫 의원총회에서 선배님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해찬 의원님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아닌 곳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그때는 이제 보좌진 얘기는 없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잘못과 관련 없이도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노림수에 의해서 예,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어떤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고 그런 위협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떤 형태로? 뭐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권력을 조금 이용하시면 교도소로 가시고요.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경우도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한명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초를 받고 계시죠. 아직도 안 끝나셨죠. 그 재판이 아직도 안 그렇죠. 끝났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건으로 해서 계속 나온 진술에 의해서 여전히 그렇게 고통받고 뭐 계시죠. 비근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님만 하시더라도 검찰에서 고초를 그렇게 수모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 제 눈앞에 와 있는 어떤 위험 이런 걸 확 느꼈었어요. 그래서 난 연예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정치 끼면 연예인 중에 정치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꽤 많죠. 그 성공한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다 본업으로 복귀하는. 왜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 너는 그 일개 땜질하던 노동자였는데 지금 우리랑 같냐 이런 식의 표현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연예인도 어떤 예술인으로서 뭔가 본격 정치인과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일 유명하신 연예인 출신 정치가는 그 유인촌 전 장관. 그렇죠. 네, 그렇죠. 유행을 남겼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김을동 최고위원. 김을동. 네, 그 탤런트, 그죠? 어때요? 그렇죠. 연기자의 면모가 드러납니까 정치에서? 제가 상임위를 같이 잠깐 해봤었는데 특별히 그런 걸 제가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사인 같은 거 받으시나요? 저는 원래도 제가 사인을 안 받아봐가지고. 맞아요. 저한테 사인 안 받으시더라고요. 만나는데 셀카 정도는 찍으셨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 현실과 또 그 픽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실제 정치가 해보니까 뭐 좀 매력이 있는 직업이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치가 어떤 거지라고 만약에 저 스스로 반문을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기자도 좀 되게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좀 더 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정신적인 그런 좀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자 생활보다 저는 배 이상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근데 그런 힘듦보다도 좀 제가 더 크게 생각하는 형용사는 어렵다는 단어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다 선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로 뭐 내가 내 마음이 가는 게 6대4나 아니면 5.5대 4.5만 돼도 5.5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는 어느 게 옳은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힘들고 스스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역량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정말 이제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자기 의사는 X인데 O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실제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조금 현실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하면서 제 의사와 반해서 선택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우리 대기할 때 잠깐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나 리얼하게 들을게요. 예, 아니 진짜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를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방송에서 직접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껴뒀는데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제가 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에 잖아요. 아 그러시네. 정수장학회 문제를 좀 계속 좀 천착을 해오다가 최필립 이사장의 통화 목록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을 많이 가졌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공익 제보에 의해서 공개한 것이지만 검찰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게 좀 일파만파 당시에는 파장이 좀 컸었어요. 그런데 상임위를 하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이 여당의 모 의원을 만난 거예요. 여성 의원이죠. 이분이 나를 보더니 아니 왜 그 당은 초선 의원한테 그런 걸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순간에 많이 나오죠. 네, 그 순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지? 돌아섰는데 그게 나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더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었거든요. 새누리당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약 오다 정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할이 정해지잖아요. 본인들이 오더 정치를 하니까 상대도 이제 저를 그렇게 본 거죠. 네가 초선인데 아이고 참 힘든 일 네가 맡아서 어쩔 수 없이 했구나라고 보고 그분은 몇 선이었습니까? 재선입니다. 아니 여자 화장실도 안 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합니까? 그분 이름 알 것 같아. 오다기리죠 아니에요? 여자래? 아니 근데 재미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아무도 저를 걸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검찰이든 수사선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했는데 다만 새누리당이 저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말끔한 뒤처리를 이영환 보좌관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막 초선 의원들이 그 여기 환경과 다른 막 약간 튀는 돌발 행동 같은 거라면 보좌관이 왜 그런 거야 진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조마조마하고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혹시 뭐 그런 일 없으세요? 있죠. 있죠.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 뭐 그렇죠. 상임위나 아니면은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언하실 때 좀 뭐 떠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 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제가 예전에 심상정 의원을 그 보좌했던 보좌진들하고 언제 그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심 의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잘하는 의원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조도 못 먹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 기재위에서 이러이러이런 것들 문제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딱 3시간짜리 수업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짜리 수업을 하면은 써머리가 탁탁탁 돼가지고 이제 딱 그를 제대로 막 공격을 하는데 3시간 공부를 시켰는데 1시간짜리도 잘 못하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금방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노련한 보좌진이라면은 의원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래 그분의 그 맞게 그거를 이렇게 세팅해 드려야지. 그냥 뭐 그 들이대면 안 된다. 뭐 그냥 정석으로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떠먹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숙지가 되셔야 이해가 되셔야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잘 먹여야 된다. 그렇죠. 잘 먹여야 되는 잘 거예요. 먹여야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에 맞게 거기에 드라마에서도 보면 진상필한테 이제 그 자료 그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사례로 해서 빚이 나라 빚이 늘어나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워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보좌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자기가 소화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얘기하게 그런 역할을 보좌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보좌관들이 뒤에서 의원들을 조종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명거짝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두 분의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진상필과 그 송윤아 씨의 만남, 그러니까 그
그 보좌관을 만나면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백도현이라는 큰 정치인이 오더를 내려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고. 오더에 의해서 누가 줬나요? 보좌관. 아 진짜 아니,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도 사실 저도 정치부를 오래 했지만 그 어떻게 해서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이 방에 있다가 딴 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좌진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공개 채용 형태로 하는가요? 이 질문 드리면서 저는 사실 한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 가는데? 한줄 씨 인터뷰가 있어서. 네. 그 전형적인 정치인 행태예요. 취업하시는 질문만 하고 거. 답은 안 받는. 누구 만나러 간다고요? 한효주 씨가 있어가지고. 한효주 가야지. 빨리 가세요. 네. 저도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면 말입니다. 네, 보니까 우리 저기 장윤선 기자하고 저만 남아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마음은 따라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또 봬요.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어셈블리를 꼭 편안한 마음으로만 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상피 같아. 아, 정말요.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고, 여의도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임기가 시작된 게 5월 30일이니까 한 두 달 정도의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우선은 누구랑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부산일보 노조 활동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 해서 언론 노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일보 노조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또 그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또 언론사 선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영환 보좌관을 추천을 받았죠. 아, 그렇군요. 네. 딱 만났는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4년 차에 처음 듣는 얘기. 근데 보면 그 어느 날 보면 그 방 식구들이 확 다 바뀌어 있는 경우에 의원님들을 종종 발견하거든요. 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 4년 임기 중에 보좌진들이 확확 바뀌는 방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근데 배재정 의원실은 계속 가는 걸 보니까 이 방은 좀 제대로 세팅이 된 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몇 년 차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4년 차 4년 차 나는 3년이 지났죠. 예. 이제 내년에 총선이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보좌진이 참 고달픈 직업이다. 뭐 의원도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의원은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하나 또 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좌진은 정말 고달픈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워낙 국회의원들은 전방위적으로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회의원 자체도 비정규직이지만 보좌진들은 사실 임명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심지어 문자로 해고됐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일하기 힘든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영환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아, 정말 고달픈 직업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정치적인 지향이 사실 같으면 거기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본인의 얘기를 좀 하시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도 다 성향이 조금 더 있겠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 이런 것에 맞는 그 의원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정말 열과성을 다해 내일처럼 일을 하게 돼요. 그 동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일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분 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짜증 나는 거야. 사실은 저희 표현대로 하면은 뭐 관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살아남는. 근데 굉장히 상하 관계가 분명한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많죠. 예, 대부분 수평적이고 그런 방은 배재정 의원실 말고 딴 데 어디 있지? 저희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의 모 의원실은 그
어차피 지역에서부터 이제 보좌관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호용호제 김윤덕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죠? 김윤덕 의원님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에서 같이 그 자취를 하죠. 자취를 해요? 네, 같이 자취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퇴근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잘 지내요. 괜찮네.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 뭐 환경운동 했던 분들 뭐 이렇게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지적 관계로 일하는 방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반면에 또 뭐 힘들게 일하는 방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보면 지금은 전남지사인데 그 이낙연 의원실이요. 보좌관을 채용할 때 교정시험을 그렇게 봤다면서요. 그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시네요. 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나. 이런 건 난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그분 의원일 때 보좌관 뽑을 때 꼭 논술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맞춤법 틀리면 다 지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네. 기자 출신이라고 그러면 나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여도 좀 그러니까 보좌진을 뽑는 방법도 다 뭐 300명의 의원이 있으면 300개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채로 뽑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채로 뽑는 방도 있어요? 많아요. 네, 있죠. 그래요? 공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 글을 써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스펙 같은 걸 우선 보고 여러 명을 면접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는 좀 안 해봤고요. 그냥 대충 보신 거예요? 대충 봤어요. 대충 그게 접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보좌관 특히 송민아 씨 역할은 보좌관이 끝이 아니라 자기의 꿈은 결국 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좌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앞으로 의원까지 이제 하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있으세요? 있죠. 아 진짜요? 오 처음 들어요. 단독이야. 출사합니다. 진짜? 내년 언제? 출사표를 지금 던지는 건가? 언제 출마하실 거예요? 뭐 그건 그런 거 없죠. 기회가 오면 출마를 하시겠다는. 잘리면. 잘리면 보좌진에 딱 잘리면. 에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좌진들이 뭐 제가 경험한 게 3년여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냥 보좌진의 역할을 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제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공부 삼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박홍근 의원의 경우를 보면 김상희 의원실에 보좌관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익힌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의원이 된 다음에 제가 그 첫날 의총 기억이 나요. 19대 아니죠. 의총이 아니라 본회 3층 회의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 예결위 회의장에서 막 인사를 하면서 첫 마디가 여러분 보좌관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 어느 날 보좌관이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나 그 얘기 그때 이영환 보좌관한테 들었다. 진성준 의원님은 당직자 출신이다가 의원이 되셨잖아요. 비례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박지원 이제 원내대표셨는데 당직자들이 진성준 의원한테 당직자 대하듯이 하니까 되게 나무랬다는 그때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신 거죠, 박지원? 아니 지금 의원 되셨는데 그렇게 당직자처럼 편하게 좀 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라고 좀 나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진성준 의원이 원래 전략기획국장이었죠.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도 전략기획 쪽을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맡고 계신가? 지금은 그만뒀나 아닌가요? 여하튼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도 당직자 출신이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아마 이제 앞전에는 아셨던 이제 동료라고 해도 의원이 되셨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사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드라마 어셈블리에 나오는 국회의원과 그 현실의 국회의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영환 보좌관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셈블리는 어쩔 수 없이 드라마기 때문에 그 예전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안 바뀐 것들도 있는데 뭐 떼거리 정치, 뭐 보수 정치 이런 모습들, 뭐 이렇게 입장할 때도 뭐 이렇게 개파 우르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하고 다르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많이 우려해요. 근데 실제 정치 혐오가 있죠. 이번에 보면 정치 혐오가 굉장히 근데 저는 언론이 그런 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국회의원의 잘못된 행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뭐 대문짝만 이렇게 써가지고 망신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지 않나 이런 거기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옥태견 씨가 분한 김규환 인턴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말 끝에 이제 그러죠. 이제 국회란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인간 쓰레기들이 모인 장소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게 농담이다 뭐 얘기하는데 송현아 씨가 이제 그러죠. 그거 너 농담 아니라고. 그러면서 글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옥태견 씨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김규환 인턴이죠. 정치 혐오. 자꾸 스포일러 하실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가 변화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혐오하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진상필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있었던 아주 관료적이었던 보좌관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낄 것이고 정치라는 것을 잘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닐까. 작가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아니 저 동의를 하게 되면서요. 저도 사실 몰아봤거든요. 예, 여기 나와서 숙제했어.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얘기하면서 안 보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몰아보기를 했는데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제 과도한 어떤 계파에 의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또 좀 조금 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은 됐는데 그런데 드라마가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을 테고 결국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계파의 마치 수장에 따른 꼬봉 같은 그런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전에 정치 불신을 언론도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가장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정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근데 정치 불신이라는 게 그냥 뭐 정치를 욕하고 그래서 오케이 끝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 정치가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정치가 제대로 가야지 특히 국회가 제대로 서야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지금 거의 문매를 맡고 있고 행정부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늘 좀 많이 했는데 어셈블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도 가까운 기자들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정치와 언론이 지향하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언론인과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셈블리를 보면서 그래 역시 문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동안은 참 그런 측면들을 잘 건드리지 못해온 게 아닌가. 어셈블리가 지금의 현실을 100% 똑같이 옮기기는 드라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영역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우리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생각하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금방 이영환 보좌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턴으로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보좌관으로 나온 사람이든 또 지금 사무총장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송윤아 씨의 관점에서 보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정치적인 속물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러브라인이 없어. 드라마에. 어셈블리에. 약간 있는데 약간. 썸 타는. 썸 타고 막 사랑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간에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까? 정치도 싫어하는데 정치인들끼리 사랑해봐요. 어떨까요? 아니, 사랑 얘기를 이제 정치 얘기를 사랑으로 이제 딱 돌려치기 하는 거죠. 승화시켜서. 결국 여야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예전 드라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를 한번 쓸까요?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인기 없었네. 흥행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 정치 얘기를 하면 좀 흥행에는 조금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셈블리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한테 그 어떤 그 혐오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면 KBS의 한계일까요? 여기까지? KBS에 낚이지 마요.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당 얘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안에는 여전히 오다 정치 같은 게 횡행하고 역할을 맡아가지고 무슨 완장하고 오늘은 내가 총대 메고 싸운다.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사석에서 보면 저렇게 격한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지? 라고 보면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없어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왜 초선한테 그런 걸 시켜 이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는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내 대표단이면 원내 대표 회의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은 그럼 누가 이 부분을 좀 역할을 맡을래 이런 정도 차원의 안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합리적인 과정일 거고요.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인 거잖아요. 마치 이제 누가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례대표 확대할 거냐 말 거냐 뭐 지역구를 늘리냐 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 정치권 안에서는 막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고 오늘 정개특위도 열리고 막 이러는데 의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대해요. 그렇죠? 근데 의원을 직접 해보면 보좌를 해보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까? 줄이는 게 좋습니까? 그 숫자에 그 얽매이지 말고 사실 그러니까 국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300이라는 정수를 갖다가 못 박은 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예.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끝말이요. 이 늘린다에 그냥 방점을 둬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냥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늘리냐 줄이냐 그건 누구 돈이냐. 니들이 누구 돈을 먹고 사는데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좀 그거를 제대로 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뭐 성폭행 혐의자, 뭐 부패 혐의자들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최근에 있는 뭐 예컨대 심학봉 의원 사건이라든가 박기춘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침소봉대해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좀 수가 적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뭐냐면 감시를 해야 돼. 저는 이제 국정원 사태 보면서요. 자료를 안 내놓고 그냥 버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없고 부족하고 늘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권한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삼권 분립이 지금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 행정부가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늘 제기되는 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는 왜 뭐 사람을 물고 뜯냐,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면서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디펜스하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버티면 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 자료를 오전에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밤에 내는 게 나은지 새벽에 내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사실은 방어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국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데 뭐 정보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은 아예 모든 그 자료들을 안 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깨려면 정말 국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언론도 지원을 해줘야지 깰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라는 측면이고 그거는 단지 숫자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행정부를 제대로 이렇게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넓고 크고 광대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야 되는 거는 또한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우리 예산의 구성을 보면
99.93%는 행정부고 의회가 0.07%를 쓴다면서요. 저는 이 전체 예산 구조에서 국회가 돈을 이렇게 조금 쓰는지 몰랐어요. 맨날 이제 액수로만 나오니까 국회 예산 얼마, 몇십억 이렇게 몇백억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돈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전체 포션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다. 저도 그 수치는 지금 처음 들은 거라서 네, 확인은 이제 제가 미리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정말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대통령의 1년 연봉이 뭐 2억 얼마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건 10억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보좌진의 월급까지 다 합하고 운영비 이런 거 다 합해서 1인당 얼마라고 쓰고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좀 경악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했는데 그러면 청와대 모든 경비를 다 합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런데 보시는 우리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안 하시면 국회의원 하나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대통령이 몇 배나 쓰네? 이런 이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끼리끼리 해먹기 위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그럼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을 때 정치를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을 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물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치를 정말 혐오하는 분들이 많다면 너 거기 가봤자 진흙탕 싸움 할 건데 왜 하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괜히 저기에 발을 들이느니 나는 여기서 달래라고 정치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셈블리라든지 아니면 제2, 제3의 저는 이런 어셈블리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치의 고민도 보여주고 드라마를 통해 물론 재미도 살려야 되겠지만 현실상을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목소리도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회에 본격 정당 드라마, 정치 드라마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맷공화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 나오는 거 있었어도 제5공화국 뭐 이런 거. 아마 미드에서 이런 것들이 그 크게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걸 한번 지금 시도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대로 진상을 좀 알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 이쪽을 인원을 진짜 3배 4배 키워갖고 청년 실업을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 여기로 다 때려. 아니 근데 실제 재헌헌법 정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죠? 몇 명당 1명이죠? 국회의원이? 거의 30만 명? 30만 명당 1명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게 큰 거예요. 30만 명을 대변하시려면 정말 종횡무진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또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부산에 대한 이제 관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 뭐 200 몇십 명이 계시지만 국회에서 지역 이야기를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대부분 중앙의 이 논리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깨져야 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워낙 이제 중앙 집권제의 또 이렇게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한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깨어져야 되고 저는 뭐 예민한 부분이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은 밥그릇 또 챙긴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감시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권력 감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조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야 되겠네. 싫어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뭐 방송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심상정 의원님이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360명 정도로 늘리되 이제 전체 국회의원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묻고 늘리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꺼내면 다들 싫어하시긴 하신대요. 국민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사실 국회 보좌관들의 경우에도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되게 험한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매여 있고 24시간이 24시간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준수해 주십시오. 왜 준수 안 해주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새벽부터 밤늦 거의 보니까 보좌진들이 24시간 깨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니고 잠을 안 주무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잠을 한 3-4시간 자면서 기자들이 전화하면 정책 설명해줘야 되죠. 그런데 또 잘 못 알아듣는 기자가 전화하면은 배로 통화를 더 길게 해야 되죠. 기사 잘못 쓰면 다시 또 전화해야 되죠. 뭐 이런 등등의 문제 포함해가지고 뭐 협의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근데 보좌진들 중에도 조금 자기 정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극중에도 조금씩 나오죠. 이제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약간 관료형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사니까 저거 조금 편의라도 좀 봐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게 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상임위 따라서 그 전문성이 있는 보좌관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보좌진, 정책 보좌관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보좌관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의전하고 이런 수행하는 보좌관들이 비율이 더 많습니까? 정책에 아무래도 모든 의원님들이 정책에 가장 많이 신경 쓰세요.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하반기로 가면은 아무래도 지역구 쪽 인력으로 좀 바꾸는 경우들 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선된 직후에서 한 2년 반까지는 정책 위주로, 그다음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직과 정무 위주로 이렇게 조직의 편제가 바뀐다. 이런 것들을 저희 청취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라마 어셈블리를 계기로 현실 국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연예인? 네네네. 연예인 어땠어요? 저도 재미있었고. 어려웠지? 아니야. 저 깜빡 졸았는데요. 그 저희가 평균적으로 녹음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오늘 57분을 녹음한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얘기가 들을만했다. 즐거웠다. 시간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 얘기를. 이영환 보좌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이라서 특히 전대미문의 의원님과의 동반 출연은 이 보좌관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어서 금기를 깨셨어요. 그렇습니다. 나 그런 거 궁금해. 그 송윤아 씨가 보좌관이잖아요. 되게 이쁘잖아요. 보좌관 중에 그렇게 이쁘신 분들도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보좌관들 예쁜 보좌관들 많죠. 미모의 보좌관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없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특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 굉장히 모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모델인데 똑똑하기도 하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아니 그분의 직업이 모델은 아니죠. 당직자들이죠. 근데 그 정도로 수려한 미모를 가지신 국회에 보좌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오늘 팟짱이요. 아니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기회들이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저 같은 초선 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필 의원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라고 느꼈던, 그래서 뭐 그게 그저 좋지만은 않은 좀 씁쓸한 마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와서 뭐 당황했던 것들, 뭐 길도 찾기 힘들었던 것, 뭐 상임위에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모도 뭐 국민들께 더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다채로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맨날 뭐 싸우기만 하고 개파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뭐 좀 말씀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었던 건 의원 정수 늘리기와 관련해서 언론이 묘하게 또 비례대표 부분을 또 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많은 비판들이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왜곡된 의제 설정에 대해서 참 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전달되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온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까지 이제 매도하는 것은 과연 맞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요. 종용되면 다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용되면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셈블리 종용되면 한 번 더 할까요?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정수 씨는 고정이에요. 꼭 나와야 돼요. 오마이뉴스 기자인 줄 알아요? 내가 사람들이. 글도 쓰신다면서요. 메인면에 계속 떠 있어 사진이. 나 여기 직원인가 봐. 네, 오늘 정말 드라마 어셈블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정치가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언론을 통해서 정치가 멀어지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그렇죠. 사람들처럼 그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또 환한 웃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연예인 이정수 씨가 재밌게 국회로. 정치 얘기를 국회로 가주세요. 네, 제가 국회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유쾌한 정치, 즐거운 정치 이런 거 안 될까? 네, 어떻게 안 될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와서 제 블로그 이름을 정할 때 제 이름이 배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정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원님이 성이 배가니까 배로 재미난 정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꿈이기도 합니다. 예, 배로 재밌는 정치. 배로 재밌는 정치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